그래서 이건 잘못된 정보고, 자, 지금 이제 Q&A를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자, 이제부터 이 Q&A에 대한 근거를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릴 건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해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산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부터 막 졸업이 막 쏟아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까지 알아야 되나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이제 생성시킨 의미도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블록체인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여기 개선점만 뭐 제대로 개선한다면, 공공 블록체인, 그러니까 그 상업적 목적이 아닌 블록체인의 전형으로는 향후에도 계속 봐야 될 부분이라서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그 이후에 나온 블록체인이 뭐가 다르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와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알아보면서 제가 아까 왜 스타트업에 안 맞나, 그래서 코인 발행이 왜 잘못됐나는 챕터 2, 챕터 3에서 따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드디어 이제 기술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용어만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 보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중앙화 시스템 우리 다들 좀 아시는 거고, 중앙화 시스템 대표적인 게 은행이죠. 그래서 서버 하나에 모든 사람이 로그인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서버에서 서비스 이제 한 다음에 기록이 다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은행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오던 시스템이죠. 근데 분산 시스템은 중앙 집중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이 분산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탈중앙화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서 뭐 분산하고 탈중앙화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많이 다른가 하면 분산은 말 그대로 일이 분산되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분산되면 분산이에요. 바꿔 말해서 누군가가 개입이 돼서 어떤 특정 노드가 개입이 돼서 일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결과를 종합하고 개입이 되더라도 그건 분산 시스템이에요. 근데 탈중앙화 시스템은 어떤 놈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모든 놈이 동등한 입장에서 따로 놀아갈 때의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구분되죠. 그래서 분산 시스템 중에 어떤 놈도 작업의 분산, 종합에 개입되지 않을 때 보통 탈중앙화 말을 쓰고, 그래서 보통 이 암호화폐 하는 블록체인계에서는 분산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탈중앙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그 둘은 제가 보기에 탈중앙화 시스템이지만 나머지는 분산 시스템이에요. 탈중앙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뭐 100% 탈중앙화가 정답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뭐 구현상의 문제라서 어쨌든 구분을 하자면 탈중앙화는 분산 시스템 중에 어떤 놈도 작업의 분산, 종합에 개입이 안 되고 거의 모든 노드가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의무를 질 때 탈중앙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쨌든 블록체인 얘기하니까 저희는 요 시간은 계속 탈중앙화라는 말을 좀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이게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제 가상통화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보통 화폐를 보통 암호화폐라고 많이 쓰죠. 사실 암호화폐의 이제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대체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1983년도에, 상당히 오래돼서 1983년도에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사람이 만든 디지캐시라는 게 있어요. 그 디지캐시를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디지캐시가 나온 이유가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거래 자체를, 그러니까 익명성은 아니고 가명을 써서 하도록 만든 시스템이었고, 당연히 1983년도니까 블록체인 시스템은 아니고 중앙 집중된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비드 차움은 이제 회사도 하나 설립했고, 그 시중 은행들하고 이제 제휴를 해서 그 피치는 이거예요. 고객들이 자기 거래 내역을 뭐 이상한 제3자들이 자꾸 봐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좀 감추고 싶다. 그때 그걸 이용해라.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죠? 그 전산학자면서 이제 암호학자다 보니까 그거를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이제 가명성이 이제 익명성으로 바뀌면서 블록체인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주로 암호화폐는 이제 현재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 그 화폐를 칭하는 말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암호화 기법 쓰면 다 이제 암호화폐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가상통화, 가상화폐 이제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통화는 유통화폐의 줄임말이에요. 유통화폐의 줄임말인데 그 화폐라고 반드시 유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 문구를 보면 다 통화라고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만든 문서 보면 대부분 통화라고 되어 있어요. 유통화폐 줄임말. 왜냐하면 법률 문구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화폐라는 말을 좀 많이 쓰지만. 그래서 어쨌든 업계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말도 더 많이 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어서 이제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거래 내역하고 트랜잭션 뭐 이렇게 두 개를 좀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보통 거래 내역은 아까 제가 비트코인 얘기했지만 좀 약간 기록의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트랜잭션은 아까 말한 약간 실행의 스크립트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영어로는 둘 다 트랜잭션인데, 그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거래 내역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트랜잭션으로 쓰기도 하다가 요새는 트랜잭션이라는 말을 좀 더 쓰는 이유가 약간의 그런 동적인 느낌이 있고 실제로 블록체인을 이제 설명할 때는 단순한 기록보다는 이제 그 실행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말이 좀 더 맞죠. 그래서 일단 용어는 다 아셨어요. 용어는 다 아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블록체인을 기술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해시 함수를 아셔야 되고 비대칭 암호화 기법을 아셔야 되고 작업 증명 이 세 가지를 아시면 이제 기술은 다 아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만 알기 때문에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더 큰 게 하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전산학자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밖에 안 보이죠. 해시 함수, 그 다음에 비대칭 암호화 기법, 작업 증명인데 해시 함수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입력의 길이가 얼마나 길든 상관없이 단 한자든 100만자든 어떤 함수를 통하면 일정한 길이의 임의의 숫자로 탁 튀어나와야 그게 해시 함수예요. 그러면서 입력을 도저히 추정할 수 없게 되면 보통 암호화 해시라는 말을 쓰죠. 여기에 이제 SHA는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의 약자인데 256은 이제 그렇게 나온 길이에요. 256비트. 32바이트죠. 그래서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을 통과한 모든 입력은 항상 256비트짜리 임의의 숫자로 바뀌어요. 길이가 일정해요, 길이가. 그리고 보통 샤256이라는데 샤256을 통과해서 나온 256비트짜리를 또 한 번 더 돌려도 똑같겠죠, 256. 길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 이 해시함수. 그럼 해시함수를 언제 쓰느냐? 수학의 위대한 힘인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문서의 변경을 가장 손쉽게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해시함수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해시함수는 언제 이용하는가 하면 이게 변경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아주 손쉽게 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시함수를 사용하는데 좀 이따 좀 더 머리 아프시겠지만 머클트리라는 게 나오는데 그 머클트리는 이제 특허를 받은 건데 보시면 야 머리 좋다 라고 하실 거예요. 수천 개 되는 트랜잭션을 단 32바이트로 압축해서 이 32바이트만 가지고 있으면 수천 개의 트랜잭션 전에 단 한 비트만 바꿔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제가 보죠. 그때 이용한 게 해시함수고 그 다음에 암호화 기법은 해시 함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입력에 상관없이 길이에 상관없이 특정 길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온 거로부터 원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암호는 말 그대로 이제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감춘 다음에 다시 원문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하는 암호니까. 그 암호는 원래 목적이 내용을 감추고 감춘 내용을 다시 복호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암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 보통 키라고 얘기하는데 키가 데이터죠. 키를 하나만 사용하면 보통 대칭 암호화라고 해요. 대칭이라 하면 암호할 때랑 복호화할 때 같은 키를 사용하면 그건 대칭이죠. 비대칭은 뭐냐면 항상 키가 한 쌍이에요. 암호할 때 쓰는 거랑 복호할 때 쓰는 키가 한 쌍을 이뤄요.
주로 하나는 자기만 갖고 있죠. 그래서 개인 키라고도 하고 비밀 키라고도 하고 하나는 이제 공개 키라고 해서 나눠져요. 그런데 암호화하고 복호할 때는 공개 키로 암호화할 수도 있고 개인 키로 암호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 키로 암호화하면 공개 키로만 복호할 수 있고 반대로 공개 키로 암호화하면 쌍이 되는 개인 키로만 복호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 쓰이는가 하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복사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래는 거래액이 다 뿌려져요. 바꿔 말해서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인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그 쓸 사람의 공개 키로 암호화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개인 키를 갖고 있는 그 사람만 이거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걸 언락이라고 그러는데 스크립트로 자기를 증명하려면 그 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데이터에 그 거래 내역이 들어있지만 그 사람 공개 키로 락 스크립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풀 수 있는 사람은 개인 키를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비트코인 주소에 그 비밀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뒤에 볼 거고요. 그래서 비대칭 암호화 기법은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작업 증명이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에너지를 그렇게 잡아먹는 거죠. 원래 작업 증명은 왜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이 작업 증명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보통 회원 가입할 때 보통 뭐 숫자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뭐 읽기 힘들면 999 넣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로봇 돌려가지고 막 임의로 계정 생성하고 하니까 그죠? 원래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컴퓨테이션 타임이 드는 그죠? 과제를 부과해서 그런 스팸을 방지하려고 했던 기술이 작업 증명이에요. 작업 증명의 이제 큰 특징은 뭐냐면 비대칭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작업 증명을 하는 쪽에서는 에너지가 엄청 들어야 되는데 이 작업 증명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측면에서는 금방 돼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따로 설명하겠지만 이 사토시는 이 작업 증명을 너무나 충실하게 해놔서 이 작업 증명에 대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계산을 수십억 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증명하는 건 금방 돼요. 그러니까 이건 뒤로 따라 보시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전산학자들이 보는 기술이죠. 사실은 더 중요한 기술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센티브 엔지니어링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뭐 이게 분리가 되느니 안 되니 말들이 많은데 사실 작업 증명이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왜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작업 증명을 왜 하나요?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냥 코인 발행해서 모르겠다고 발행했는데 이게 그냥 시중에서 막 팔리면서 가격이 형성되니까 소위 말하는 작업 증명이 채굴이잖아요. 그죠? 채굴하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형성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형성돼 있어요. 그 어떻게 돌아는 가요. 근데 정교한 인센티브 엔지니어링으로 이 블록체인이 계속 돌아가려면 가장 키가 앞에 세 가지는 이미 있던 기술이고 중요한 건 인센티브 엔지니어링이에요. 그 뭐 어떻게 자발적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근데 아무도 이 부분을 연구를 안 해요. 우리 전산학자들이 이걸 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죠? 사실은 블록체인의 한 구성을 봤을 때는 이 인센티브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큰 키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볼 거고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릴 부분은 해시, 비대칭 암호화, 작업 증명, 그 다음에 인센티브 엔지니어링 요 네 가지에 관계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탄생은 다 아시죠? 뭐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뭐 가명을 썼고 뭐 아직까지 일본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체로 알기로는 이제 뭐 한 집단일 것 같다. 혼자는 아닐 것 같다라고 알고 있고 2010년인가요? 이제 어떤 그 비트코인 재단을 떠났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스스로가 내가 사토시다라고 얘기한 호주 사람 크레이그 라이트죠. 크레이그 라이트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사토시가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를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한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토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의 개인 키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훔쳤을 수도 있지만 맞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소송 나는 거 아시죠? 같이 이제 개발한 동료들 중에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 사람 훔쳐갔다 해서 가족끼리 소송 나오고 지금 뭐 몇조 원짜리 소송하고 있는데
2012년 말 기준으로 한 100만 비트코인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한 20조 정도 되죠. 25조. 그 25조 정도면 뭐 손정희 씨하고 거의 맞먹는 돈이에요.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의를 보시면 블록체인 정의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발표된 페이퍼는 논문이 아니죠. 논문이라 하면 보통 피어 리뷰를 받고, 그죠? 리뷰가 끝나서 이제 어떤 학술지에 게재되는데, 인터넷에 발표했어요, 페이퍼를. 9장짜리입니다. 9장에 이제 참고 문헌 빼고, 서론 빼고, 뭐, 증명 빼고 하면 한 4페이지 정도 남아요. 4페이지인데, 뭐, 있는 기술 빼고 하면 사실, 블록체인의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3페이지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블록체인의 정의가 여기는 안 나오죠.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이 논문에는. 블록이라는 일반 명사하고 체인이라는 일반 명사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고유명사화돼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블록들이 이제 순서를 가지고 체인에 묶였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따라서 블록체인의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수십 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는 정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래도 뭐 분散문장,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분산 문장은 이제 금융 측면에서 일부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를 설명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강의가 끝나면 본인 스스로의, 블록체인은 이렇다를 좀 정의하실 수 있게 해드리자 하는 게 목표인데, 나중에 한번 보죠. 어쨌든 이게 2008년에 됐는데, 실제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최초의 블록은 2009년 1월 3일, 한국 시간으로 18시 5분, 한국 시간으로요, 예, 만들어졌는데,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운영된 거는 그보다 6일 뒤에 운영돼서, 이것도 한국 시간인데, 1월 9일 02시 54분 25초부터 1번 블록, 2번 블록, 3번 블록이 거의 10분에 하나씩 계속 만들어지고, 2009년부터 이제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하루에 144개잖아요. 그죠? 거의 한 지금 10년 가까이 다 돼가니까 현재까지 한 51만 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51만 개를 다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80기가 정도 되고, 그때부터 만들어진 트랜잭션 개수가 지금까지 한 2억 9천만 개 정도입니다.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게 2억 9천만 개 많은 게 아닌 게, 우리나라 금융결제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건수가 108억 건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2억 9천만 건은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얼핏 계산을 해보시면 아는데, 이 블록이 크기가 1메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거래를 담아도 3,000개 이상은 못 담아요. 제일 많이 담으면 통상 2,000에서 2,500개인데, 그럼 2,500개면 보통 요새 초당 처리 이게 말이 많은데, 한 초당 3건, 4건밖에 처리 못해요. 그래서 이게 확장성도 없고, 나중에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데, 블록이 일단 하루에 144개밖에 안 만들어지고, 더 늘어날 수 없어요. 용량이 1메가로 제한되어 있어서 더 담을 수도 없어요. 하나에. 따라서 지금 거래는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처리할 수 없어요. 0번 블록하고 이제 50만 번 블록을 이제 비교해 볼게요. 왜 50만 번이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책 쓸 때 마침 50만 번이 만들어져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0번 블록이 이제 최초 제네시스 블록은 2009년 1월 3일이고, 50만 번 블록은 이제 2017년 12월 18일에 만들었어요. 크기는 제가 아까 1메가바이트로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네시스 블록이 285바이트 정도고, 그 다음에 50만 번 블록에는 98만 바이트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내역이 제네시스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50만 번 블록에는 한 2,700개 정도 담겨있죠. 제가 아까 꽉꽉 눌러 담으면 한 3,000개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최소로, 그러니까, 블록이 한 215바이트 정도가 아마 최소 블록 정도로 나오고, 가격 작게 하면. 최대로 꾹 담으면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아까 이제 블록을 만드는 걸 제가 이제 채굴이라고 말했고,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에너지를 투입해서 블록을 만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보조금하고 수수료예요.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 보조금이라는 걸 줍니다. 보조금이라는 거는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는 이제 0번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면서 자기 보조금으로 50비트코인을 받았어요.
보조금은 정액이에요. 이게 변동 금액이 아니고. 근데 50만 번 블록을 보시니까 12.5 비트코인으로 확 줄었죠. 제가 이제 뒤에 설명할 텐데,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21만 개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보조금이 반씩 줄어들어요. 계속. 보통 21만 개가 만들어지려면, 계산 빨리 해보시면 하는데, 하루에 144개니까, 대충 한 4년 정도로 4년. 4년 정도 하면 21만 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50만 번이니까 21만 번 때 한번 줄었고, 42만 번 때 한번 줄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42만 번부터는 지금 12.5 비트코인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은 똑같잖아요. 아니면 계속 더 들고 있죠. 왜냐하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서. 근데 계속 줄고 있는데 블록을 만들면 블록 안에 거래 내역을 담아요. 거래 내역을 담으면 거래 내역을 담은 사람이 수수료를 냅니다. 그 수수료가 한 3비트코인 정도. 지금 제대로 완전히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블록을 만들면 그 블록에 고정돼서 새로 발생되는 보조금하고 그 블록에 들어있는 트랜잭션에서 받은 수수료를 합쳐서 금액을 받아요. 그러니까 50만 번 블록 만든 사람은 12.5 비트코인하고 수수료 3.39를 합쳐서 15.89 정도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난이도. 블록을 만드는 난이도는 사토시는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기를 원했는데 세월이 흐르면 계속 컴퓨터가 더 좋아지잖아요. 점점 빨리 만들어지니까 자동으로 계속 난이도를 조절해요. 10분에 하나씩으로. 그래서 어떻게 조절했는가 하면 2주마다 엄밀하게 2주가 아니고 2016개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루에 144개가 만들어지니까 2016개가 만들어지면 정확히 2주가 걸려야 돼요. 그러면 2016개 블록이 만들어졌을 때 정확히 2주가 걸렸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2주보다 빨리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하드웨어가 많이 발달했구나 해서 난이도를 올려버려요. 그런데 2016개를 만들었는데 2주보다 더 걸렸다. 그럼 난이도를 다시 낮추죠. 올렸다 낮췄다. 그런데 지금까지 난이도가 낮춰진 적은 몇 번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 그러니까 사토시가 자기가 만들 때 블록을 만들 때 난이도가 1이라고 가정하면 50만 번 블록 만든 사람은 1조 9천억 배 더 힘들었어요. 1조 9천억 배가 더 힘들었어요. 따라서 웬만한 하드웨어로는 지금은 채굴을 할 수 없어요. 초창기에는 CPU로도 채굴했는데 지금 GPU로도 힘들고 H가 아니면 되게 힘들게 됐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2020년 7월 6일에 없어질 것 같다고 예감한 게 바로 여기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요. 그 뒤에 계속 보세요. 간단하게 이제 비트코인을 보시면 우리가 현금 거래할 때는 현금은 다 액면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5,000원권, 만원권, 1,000원권 있어서 거스름 돈을 조합해서 주고 돈 줄 때도 그걸 조합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원. 근데 보통 비트코인은 단위를 두 개를 쓰는데 비트코인, BTC라는 비트코인하고 사토시를 쓰는데 1억 사토시가 1비트코인이에요. 대체로 이제 사토시를 많이 쓰고. 근데 여기 하나 재밌는 점은 위에는 이제 물건값을 3,000원을 주기 위해서 5,000원을 준 다음에 거스름 돈 조합해서 2,000원을 받는 우리 일상적인 돈으로 이제 거래하는 게 윗그림이고, 또 아래 그림을 보시면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한테 이제 돈을 주는데 물건은 3BTC잖아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5BTC라서 이 중에 3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돈을 줄 때 지폐를 찢어서 반만 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비트코인도 지불할 때 항상 자기 갖고 있는 걸 전체에 지불을 하고 거스름 돈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지폐 쓰는 거랑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거스름 돈을 준 상대방에서 거슬러 받는데 비트코인은 상대방은 나한테 거스름 돈 안 줘요. 왜냐? 상대방은 항상 정확한 돈만 받아요. 그 다음 거스름 돈은 시스템에서 만들어줘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가 B한테 돈을 줄 때 직접 B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제출하죠. 시스템에 제출하면 시스템은 B한테는 항상 정확한 돈만 주고 나머지
거스름 돈은 시스템이 줘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두 개의 2비트코인하고 3비트코인, 원래 갖고 있던 2비트코인이랑 3비트코인 두 개를 지금 B가 가지고 있는데 두 개가 합쳐지질 않아요. 항상 따로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계속 되면 항상 새로운 전도를 계속 생기죠. 그래서 액면이 거의 무한대로 계속 만들어져요. 액면이. 그죠? 계속 만들어지고 실제로는 A가 돈을 B한테 주면 이 비트코인을 여기서 거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수수료를 내야 돼요. 블록 만든 사람한테. 따라서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돌려받을 때는 그 수수료를 차감하고 여기는 이제 계산상 제가 편하게 2라고 썼는데 2보다 작은 돈을 돌려받아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렸죠. 총 매장량이 2100만 비트코인 이유는 21만 개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의 4년에 한 번씩인데 2분의 1을 줄어요. 계속 줍니다. 그래서 693만 블록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보조금이 계속 주면 1사토시. 아까 제가 1억 사토시가 1비트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12.5가 만들어지는데 나중에는 1사토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차피 이제 난이도를 계속 조절한다고 가정하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실제로 비트코인은 131년 동안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 발행량의 99%는 24년에 다 만들어지고 나머지 107년 동안은 1%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2033년 12월 5일 되면 사실 거의 고갈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 자꾸 이렇게 반감이 되고 있어서 채굴할 사람이 채굴할 동기가 계속 없어요. 근데 채굴하는 데는 에너지가 엄청 들고 채굴 단가가 안 나오면 당연히 채굴을 안 하죠.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은 돈이 꽤 남겠죠. 아니 뭐 과거에 12월 1월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 한 2,50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1비트코인이. 그래서 블록을 하나 만들면 거의 3억 정도 떨어져요. 3억, 4억. 그러니까 만들만 했죠. 근데 이미 한 3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1억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시세도 시세지만 이제 만들어져 봐야 손에 쥘 수 있는 게 반밖에 안 돼요. 따라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1번, 비트코인 보조금이 계속 떨어지니까 동인도 떨어지면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거를 보충하려니까 수수료를 계속 올려요. 근데 수수료를 올리면 또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계속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악순환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걸 바꾸지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탈중앙화 시스템이라서 시스템을 계산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가장 최근에 이 세그비2x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1메가바이트로 도저히 안 되겠다. 2메가로 하자 해서 원래 언제 하려고 했는가 하면 작년 11월에 하자라고 약속해서 다 이제 합의했죠. 그리고 무산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하드포크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 항상 득이 보는 사람이 있지만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체가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안 됐다 보니까 이게 무산되어 버려서 못했어요. 그래서 수수료는 계속 올라갈 거고 채굴한 사람의 동기는 계속 떨어져서 그 다음 반감기가 계산상으로 2020년 7월 6일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또 4년 뒤죠. 그 다음에가 계산상으로 2024년 7월 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날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뒤에 좀 더 보시고. 사토시의 첫 논문을 보면 자기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열심히 막 열변을 토하면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쓸데없이 왜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주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또 도대체 쓸데없는 수수료가 어디가 있는지 제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A가 D라는 사람한테 지금 40만 원을 좀 송금하는 시나리오인데 저희는 그냥 쉽게 그냥 계좌 이체만 생각하고 중간에 뭐가 꼈는지 흔히들 생각 안 하셨는데 실제로는 금융결제원하고 한국은행이 끼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A가 이제 거래하는 A 은행이 있을 거고 D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예요. 그 은행이 다르면 그죠? 자, 먼저 A가 자기 계좌에서 B에게 4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자기 은행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D는 A은행의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서 A은행이 D은행한테 좀 부탁합니다. 야, 40만 원 나 대신 D한테 좀 주라. 그러면 D은행이 계좌잔고에 40만 원을 올려주죠. 그럼 D는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이제 지급이라고 합니다. 지급. 그러니까 A하고 D 사이에서는 일이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돈을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D는 A 대신에 자기 돈을 줬잖아요. 그죠? 그럼 A은행에서 돈을 받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줬기 때문에. 이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거를 청산이라고 해요. 청산. 클리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금융결제라고 했어요. 이제 이 청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총액, 그다음에 차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도 A은행, B은행에 거래가 엄청 있을 거잖아요. 그죠? 줄 돈, 받을 돈 있는데 그걸 매번 하느니 그냥 밤에 줄 돈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차액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그래서 A은행이 B은행에 얼마 줄 건지 혹은 계속 거래하다 보니까 B가 A한테 얼마 줄 건지를 계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금융결제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실제로 언제 돈을 받는가 하면 각 은행은 한국은행에 당좌예금이 다 개설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제 금융결제에 대해서 딱 보고 A가 D한테 뭐 10억을 주면 돼? 그러면 자기한테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에서 돈을 이렇게 빼서 D은행에 넣어줍니다. 그럼 실제 돈을 받는 거죠. 이거를 결제라고 해요. 세틀먼트. 그래서 지급, 청산, 결제가 되고 이걸 지급 결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금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는 이 지급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됐느냐에 달려있고 아까 제가 미국은 칩스라고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는 지급 결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지급 결제 시스템이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108억 건 정도 작년에 처리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사토시는 이거죠. 여러분이 작년에 은행에 이렇게 수수료로 내신 돈이 6조에 6조. 그 중에 이제 자기들 원가 뺀 마진이 4조입니다. 은행 전체 수입의 11.6%가 이 수수료예요. 그래서 뭐 사토시가 열변을 토할 만한지 모르겠지만 이걸 없애자. 이거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한 게 이제 막 열변을 토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중재 발음도 있는데 세 가지 좀 써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수수료는 중개예요. 중개하고 중개를 릴레이고 중재하고 중개의 차이는 뭐냐면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계좌를 이체할 때 저 사람을 소개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특정인을 지정해서 돈을 릴레이하는 거에 중개예요. 대부분의 수수료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중개에서 발생해요. 사토시는 열변을 토하면서 중재를 왜 하냐, 수수료를 왜 떼가냐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중재는 좀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중재를 없애자라고 하면서, 그죠? 중재를 없애자고 하면서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도 안 들고, 환율도 안 들고, 환상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이제 좀 보고, 어쨌든 없애려고 한 거는 뭐냐면, 이런 제3자 없이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목적이었죠. 거래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중앙화 시스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은행에 로그인해서 은행에 서비스하면 은행이 다 처리하고 은행 기록하죠. 은행만 믿으면 뭐 상관없어요. 이 거래에는 A가 은행의 서비스를 리퀘스트 하는 것만 있고 왼쪽 측면 다른 건 전혀 없죠. 근데 탈중앙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이에요. 무조건 다 알려요. 다 알립니다. 그래서 A가 D한테 거래를 하고 싶으면 나는 D에게 10,000원을 준다라는 거를 브로드캐스팅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가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뭐죠? 이게 서로 네? 그래서 모든 걸 브로드캐스팅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모든 노드가 이거 다 알아요. A가 D에게 10,000원을 지급하는구나. 그걸 아는데 실제로 이 거래가 성사되려면 이 많은 노드 중에 한 노드가 누구든지 블록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블록을 안 만들어주면 기록될 데가 없어요. 지금 A가 한 행위는, 그죠? A가 한 행위는 왼쪽 그림에 보면 그냥 요청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는 누군가 블록을 만들어서 내 것 좀 기록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행위고, 뭐 자기가 스스로 블록을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A가. 자기가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면.
근데 누군가한테 블로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수수료를 줘야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요청할 때는 내가 수수료 얼마 줄게까지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각 노드가 막 이걸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당 한 서너 개씩 막 날라오는 거 받아놓고 여러분이 블로그를 만들면 뭐부터 만들겠어요? 당연히 수수료 많이 주는 사람부터 만들죠. 그래서 요청을 받으면 수수료별로 딱 순서를 세워서 수수료 많은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수수료 낮은 건 나중에 처리해요. 따라서 수수료를 낮게 지급하면 일주일도 걸리고 2주일도 걸리고 처리 안 될 수도 있어요. 뒤에 잠깐 제가 다시 볼게요. 거래 처리 방식도 완전 브로드캐스팅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방식이 브로드캐스팅이에요.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보통 이제 거래 원장이라고 하죠.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 어떤 책에다가 막 이렇게 거래 내역을 쓰잖아요. 그죠? 거래 내역이 다 모이면 이제 하나의 책처럼 장부가 되는데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한 블록은 이 거래 원장의 특정 페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아까 제가 한 2,700개 꾹꾹 눌러다 보면 3,000개 정도까지 거래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블록은 특정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페이지가 다 모인 게 하나의 책이에요. 차이는 보통 책은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 이렇게 쓰면 되는데 블록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죠. 미리 만들어둘 수가 없어요. 블록은.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하는 이제 비결이기도 하고 그건 이제 뒤에 다시 볼 텐데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 전체는 아까 말한 51만 개 전체는 전체 거래 원장으로 보시면 되고 각각 블록은 그 거래 원장의 특정 페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래가 기록된다. 따라서 블록체인 데이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특별히 이제 표시한 게 아까 말한 2009년도에 만든 제네시스 블록부터 시작해서 현재 있는 51만 개 블록을 공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얼핏 드시는 생각이 스마트폰으로도 비트코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180기가를 받을 수가 있나요? 조금 이상하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이용하시는 분이 모두 180기가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초부터 사실 아까 그 질문했었죠. 1TB면 어떡하냐. 최초부터 모든 블록이 동등하지 않아요. 모든 노드가. 이 중에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채굴에 참여하는 노드가 있고 어떤 노드는 채굴에 참여도 안 하고 모든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고 단지 이용만 하는 노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좀 보실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센트럴 시스템하고 다르게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모든 노드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키라서 아까 말한 해킹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참여하면 똑같은 데이터 그냥 카피하면 되는데 굳이 뭐 해킹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몇 개 정도를 뭐 해킹한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은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다죠.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블록에서 영미 씨가 박문수한테 5비트코인을 받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새로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그 다음에 신동엽한테 3비트코인을 줘요. 근데 순서상으로 김영미 씨가 3비트코인을 사용하려면 먼저 비트코인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먼저 박문수한테 받는 5비트코인이 생겨야 그래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순서가 엇갈라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블록이 순서를 지키면서 블록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타임스탬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여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블록은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저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 잘못된 얘기예요. 블록은 절대로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저장 안 돼요. 그래서 그때 JTBC 그때 토론회 보셨을 때 이중 사용이 되니 안 되니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술적으로는요 이중 사용 2번 사용은 안 되는데 상업적 용도는 2번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드릴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블록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데 저장된 순서대로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문용어로 하자 보면 이제
싱크로너스랑 어싱크로너스 시스템이 있어요. 싱크로너스 시스템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딱딱 시간 순서에 맞춰서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노드가 나한테 신호를 줘야 되는데 신호가 안 와요. 그럼 제가 지금 고장이 났나? 아니면 신호를 보냈는데 안 오고 있나? 그럼 완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그게 제출한 순서대로 저한테 도달이 될까요? 그게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그 순간에 내가 누구한테 접속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뭐 고장날 수도 있고 따라서 내가 제출한 순서대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거래 내역을 받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먼저 있는 놈이 있을까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싱크로너스거든요. 계속 기다려요. 그 전에 어떠지. 근데 뭐 1시간을 기다려야지 10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온 순서대로 처리해요. 거기다가 거래 내역을 제출할 때 이 시간이 언제 제출됐다고 타임스탬프도 없어요. 그냥 거래 내역을 제출한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는 거래가 일어난 순서, 바꿔 말해서 제출한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도착한 순서대로 그냥 쓰면 그게 순서예요, 그냥.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한다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뒤에 제가 이제 이중사용이 왜 가능한지를 설명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좀 까다롭게 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김영민 씨가 5비트코인, 3비트코인 뭐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잖아요. 각각이 다른 블록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막 여러 블록에 막 쪼개져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안 합쳐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비트코인 지갑은 어떤 특정 비트코인 주소를 가진 사람이 가진 비트코인이 어디 흩어져 있는지 모든 블록을 뒤져서 합산을 보통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통은 편하게 나 5비트코인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막 흩어져 있죠. 그럼 이 생각 드셨을 까요? 아까 영미 씨가 신동엽 씨한테 3비트코인을 준 이유는 그 전에 5비트코인을 누구한테 받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내가 돈이 생긴 건데 그럼 나한테 준 사람은 또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누구한테 받았겠죠?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그럼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어디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코인베이스하고 일반 트랜잭션이 나뉘는데 코인베이스는 말 그대로 없던 비트코인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언제일까요? 블록이 만들어질 때. 아까 블록이 만들어지면 보조금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보조금은 없던 비트코인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새로 생긴 거는 첫 번째 거래 내역에 코인베이스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모든 블록을 뒤져보시면 그 첫 번째 거래 내역은 코인베이스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0번 블록 제네시스하고 50만 번 블록을 비교했잖아요. 그죠? 0번 블록에 거래 내역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게 코인베이스밖에 없어요. 그때는 뭐 사토시가 딴 사람 준 게 아니니까 자기가 보조금 50을 수령하는 그 거래가 단 하나 딱 적혀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코인베이스도 있고 일반 트랜잭션도 막 섞여 있는데 그래서 모든 블록의 첫 번째 블록은 코인베이스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만들어내는 게 새로운 돈이고 이 사람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블록을 만든 사람이 받은 코인베이스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 아까 말한 이제 체인이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순서도 중요하게 되고 자 이제 이중사용을 한번 볼게요. 이중사용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냥 칼라 복사기로 5,000원짜리 막 복사해서 쓰고 5만원짜리 복사해서 쓰듯이 그죠? 오프라인에서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두 분 메모 써요. 어떻게 쓸 수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A하고 D가 이제 뭐 직거래를 우리 비트코인을 하자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보니까 노트북도 괜찮고 그래 그럼 0.02 비트코인에 거래하자 소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가 D한테 0.02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이제 제출해요. 아까 보셨죠? 브로드캐스팅 딱 했어요. D는 이제 딱 보고 안심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근데 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아까 비트코인에서 트랜잭션을 제출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이건 리퀘스트 한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 노드 중에 누군가가 블록을 만들어서 얘를 기록해줘야 그죠? 기록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기록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수수료를 많이 주면 먼저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D에게 지급하는 거에 수수료를 아주 낮게 시스템에 제출하면 이게 먼저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똑같은 비트코인을 자기한테 다시 지급하는 2번 리퀘스트를 또 보내요. 현재의 시스템 자체는 이걸 기록하기 전까지는 현재는 리퀘스트예요. 그죠? 그러면 같은 비트코인을 2번 쓰려고 지금 어쨌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자, 마침 F가 지금 열심히 블록을 만드는 힘이 센 놈이라고 가정해보죠. 아주 높은 확률로 F는 동시에 1번, 2번을 동시에 받게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아무리 제출을 뭐 천천히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레이턴시가 있어도 뭐 몇 초 단위지 뭐 몇 분 단위 아닙니까? 블록 하나가 10분이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새로 블록, 뭐 반드시 F가 만들 필요 없지만 F라고 가정하고 F는 아주 높은 확률로 1번, 2번을 동시에 받아요. 그러면 트랜잭션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검증하는가 하면 이게 규칙을 잘 지키는 건지를 먼저 검증하는데 딱 보자마자 같은 비트코인으로 2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바로 폐기시켜버려요. 그럼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은 어쨌든 이중사용을 막았죠. 그런데 T는 돈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A가 노트북 갖고 집 가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계속 그 짓을 하면 계속 이중사용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에서는 2번 못 쓰겠어요. 둘 다 폐기됐으니까. 또 다른 시나리오는 뭐냐면 2번이 먼저 전송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그죠?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2번이 만약에 먼저 전송이 되면 얘를 받은 노드 입장에서는 1번이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죠. 자기한테 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1번이 오기 전에 블록이 만들어지면 2번은 완벽한 거예요. 그게 이중사용이 아니죠. 기록을 해요. 근데 기록하는 순간 1번은 잘못된 트랜잭션이 되죠. 그럼 폐기시켜버려요. 그래서 D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이 먼저 도착하고, 그죠? 그래서 블락이 만들어질 때까지 2가 도착을 안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다려야죠. 보내주면 안 돼요. 블락이 만들어질 때까지. 10분이든 1시간이든 열흘이든 지키면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이중사용을 못해요. 어쨌든 시스템은 어떤 경우는 이중사용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사용을 막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막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둘 다 폐기돼버리면 어쨌든 D는 돈을 못 받았어요. 노트북을 줬는데. 따라서 D가 무한정 안 기다리면 이중사용은 언제든지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보통은 뭐 6 confirmation 정도 그러는데 블록 6개, 1시간을 기다려라. 보통 그렇게 레코멘드를 해요. 그러니까 거래하고 1시간을 기다리면 안심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낮게 하잖아요. 1시간 처리 안 돼요. 뒤에 제가 따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결국 지금까지 막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뭐 블록 만드는 얘기도 했고 중앙 시스템하고 탈중앙 시스템 차이는 뭐냐면 누가 기록할 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화 시스템은 이미 결정돼 있죠. 한 사람이 하죠. 은행이 하고 기록이 하나예요. 탈중앙화 시스템은 누가 기록할 거냐가 계속 바뀌어요. 그게 블록 만든 놈이 제일 먼저 만든 놈이 기록하는 놈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걔가 그걸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 건 똑같아요. 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썼는데 쓴 다음에 모든 노드는 그 사람 블록에서 쓰고 나면 블록을 똑같이 브로드캐스팅을 하면 나머지는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정하면 돼요. 자, 누군가가 블록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썼어요. 트랜잭션 쓰고 나 블록 만들었으니 이거 너네 저장해 하고 쫙 보내요. 받아요. 받아서 규칙을 지켰는지 일단 봅니다. 규칙이 뭔지는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규칙 잘 지켰네? 그럼 동의 하고 자기 블록체인에 하나 붙여요. 그럼 하나씩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받아보니까 규칙을 안 지켰네? 그럼 바로 폐기시켜버려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합의가 되죠. 하나 돼서 똑같은 스테이터스가 돼요. 그래서 분산 합의라는 거는 어떤 한 놈이, 그죠? 어떤 한 놈이 알아서 제일 먼저 만든 놈이에요. 블록을.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각 노드가 동의할지 안 할지만 정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노드가 동의하면 그게 합의가 되고 블록이 하나 자라나요. 근데 웃긴 게 그 네트워크 속도 때문에 일단 동의한 블록도 나중에 또 퇴출될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보실 거고. 결국은 이 탈중앙화 시스템이 뭐 지분 증명이든 뭐든 작업 증명이든 뭐든 결국 하고자 하는 건 정하고자 하는 건 누가 기록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기록한 거에 대해서 각자가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거고 지분 증명 중에 아주 우스운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야 매번 누가 기록할 거냐면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매번 기록하자 라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이게 처음 지분 증명의 시작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과연 누가 기록할 것이냐 랜덤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선택한 방식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 놈 그래서 제일 먼저 블록을 만든 놈한테 기록하게 하자라는 규칙을 좀 쓰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작업 증명해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은행은 우리가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신뢰 기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이 쓰면 그 믿으면 돼요. 은행은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지만 하여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신뢰 기반했는데 비트코인이 하고자 하는 거는 신뢰가 아니라 증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기로 결정된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데 동의하는 행위는 다 바꿔 말해서 내가 검증하는 거예요. 증명. 근데 그 증명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블록체인이에요. 왔을 때 증명이 됐네? 여기 빨간색 부리가 뭐냐면 거짓으로 뭘 쓴 놈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해시 함수 제가 머클트리 할 때 보여드릴 텐데 해시 함수의 그 매직에 의해서 바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 상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비결은 바른 말만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짓말 쓰면 바로 발견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업 증명에 의해서 거짓말 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참말 하는 게 돈이 더 남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지는 이제 좀 더 봐야 될 거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먼저 만든 놈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네트워크인데. 지금 보시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노드 A하고 노드 G가 동시에 블록을 찾은 거예요. 거의 동시에. 근데 둘은 모르죠. 누가 먼저 찾은지. 그죠? 그래서 A는 찾았다 하고 이제 브로드캐스팅 막 해요. 다들 이거 추가해. 그 G도 동시에 야 이거 추가해 쫙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H하고 F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블록 찾았다는 사실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빨간 걸 받았고 A가 보낸 걸 받은 거는 마찬가지로 파란 것만 받았지 빨간 거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면 얘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아까 말한 동의할지 안 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들은 이거 그냥 자기한테 맞다면 규칙에 맞다면 붙여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E 같은 경우가 아주 높은 확률로 이 파란 거랑 빨간 거를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블록을 기록할까 하는 거는 얘가 그냥 정하면 돼요. 둘이 동시에 왔네? 지가 그냥 파란 거 할지 빨간 거 정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건 상태가 항상 일관되게 된다고 했는데 이 일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일관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eventually 일관된다는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네트워크 속도 때문에 항상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일치되는가 하면 보세요. 그것도 당연히 룰이 있겠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까 이제 빨간색만 한 놈들이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애들은 파란색만 붙인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둘 다는 완벽하게 규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규칙은 지켰어요. 근데 규칙은 지켰지만 퇴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한쪽을 퇴출시켜야 다른 쪽하고 통일되니까. 근데 여기 F까지는 다 공통으로 만들어졌다가 G하고 A는 하나는 파란 거, 하나는 빨간 건데 이 안에 담겨있는 트랜잭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노드별로 발은 트랜잭션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은 뭐냐면 G도 만들고 A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서 누가 이기는가 하면 긴 놈이 이겨요. 근데 만약에 G2가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죠?
G1까지만 만들어지고 A1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두 노드가 딱 비교해보니까 길이가 어때요?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길이는 같은데 서로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 더 빨리 만들면 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 더 만들어 계속 시합하다가 이 같은 경우에는 G2가 먼저 만들어져 버렸죠. 그러면 A하고 A1은 폐기돼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폐기되는 게 아니라 길이가 짧아서 폐기돼요.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아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랜잭션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상태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쟤는 폐기돼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시기 그렇죠. A 만든 사람은 보조금 받았겠죠. 수수료 받았겠죠. 막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3억. 폐기되면 다 나가요. 그럼 거기 담긴 트랜잭션은 다시 노드에 뿌려서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A에 담겨있는 트랜잭션이 G에도 많이 담겨있겠죠. 그래서 A가 퇴출되더라도 G가 억셉트 되면 그 트랜잭션은 그대로 살아남는데 간혹 어떤 트랜잭션이 A나 A-에는 담겨있는데 밑에 빨간 데는 안 담겨있다. 그러면 걔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서 다시 블락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합의해서 블락이 만들어도 퇴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상으로는 이 블락이 한 6개까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 다음으로 블락이 6개 정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쫓겨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A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기쁘다고 돈을 펑펑펑 썼는데 나중에 블락이 사라지면 그 돈 받은 거 그 혼란을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통 보조금으로 받은 돈은 뒤에 블록이 100개 만들어질 때까지 못 쓰게 만들었어요. 딱 락이 돼서. 보통 하루에 144개니까 하루는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지는 탈중앙 합의 규칙에서 쓰는 방식은 제일 긴 놈. 제가 편의상 제일 긴 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일 그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든 놈을 선택해요. 근데 왜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 제가 아까 난이도가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다 똑같으면 제일 긴 놈 고르면 되는데 블록마다 난이도가 다르면 웨이트를 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똑같아요. 제일 긴 놈 하면 되고 웃긴 거는 사토시의 원 논문에는 제일 긴 놈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어쨌든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블록체인은 잘못됐다고 퇴출되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드가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에너지를 많이 넣는 놈한테 항상 맞춰가요. 그래서 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합의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 얼핏 들으시기에도 이게 좀 무지막지한 측면이 많죠.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도 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제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제 쉽게 0번, 1번, 2번 아까 제가 50만 번이라고 했는데 제네시스 블록이 0번이에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전송되는데 이거를 보통 확인이라고 컨펌이라고 하는데 내 앞으로 계속 블록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컨퍼메이션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 컨퍼메이션이 하면 얼핏 생각하시기에도 퇴출될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이게 많아지면. 그죠? 그래서 한 6개 정도가 생기면 6 컨퍼메이션 정도 되면 내가 쫓겨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중 사용도 한 6 컨퍼메이션 정도 기다리면 대충 괜찮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블록에는 0번, 1번, 2번이 아니라 실제로는 고유한 번호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여기 오른쪽인데 되게 길죠. 이게 32바이트예요. 아까 32에서 좀 낮지 않으신가요? 아까 해시 함수 할 때 32바이트 256비트 했는데 그게 해시 퍼즐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어쨌든 각각 블록에는 고유한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 번호는 절대로 겹칠 수 없고 그리고 얼핏 보시면 답이 0000으로 좀 시작되죠. 요거 좀 눈여겨보시면 되고 따라서 모든 블록은 그 고유한 번호가 있다. 이게 32바이트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블록의 확인은 위로 올라갈수록 확인이 되는 건데 깊이라는 개념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부터 계속 깊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블록 1번은 깊이가, 、 계속 늘어나죠. 그 블록은 깊이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블록 1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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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가 계
깊이는 계속 달라지겠죠. 새로 계속 만들어지니까. 높이는 정해져 있고, 그죠? 조금 더 이제 머리 아프실 텐데. 블록이 아까 제가 1메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블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4바이트짜리 이제 블록이 이제 1메가까지 커진다고 했어요. 블록 무조건 1메가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실제 블록에는 이 블록 크기가 얼마인지 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블록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출력해놓은 80바이트짜리 고정된 블록 헤더가 있어요. 그 밑으로는 이제 그 거래 내역을 담는 개수에 따라 이게 왔다 갔다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블록 헤더예요. 제가 블록 헤더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80바이트로 고정되어 있고, 그죠? 블록 헤더가 채굴에 관련된 해시 퍼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일 밑에 난스라고 써 있는 게 정수인데 이 난스를 찾는 게 해시 퍼즐이에요. 해시 퍼즐이 뭐냐면 머리 좀 아프시죠? 이 오른쪽 보면 이게 딱 80바이트예요. 실제 블록 헤더를 이게 잠깐만 저기는 50만 번 블록의 실제 블록 헤더예요. 그걸 보시면 이렇게 80바이트인데 순서대로 위에부터 버전 이렇게 있는데 하나 특이한 사항이 아까 제가 블록에 고유한 32바이트 번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현재 블록 헤더에 이전 블록에 해시값이 들어있어요. 그 이전 블록에 숫자가 들어있어요. 현재 값에. 여기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 보이시죠? 오른쪽에 상단에 파란색으로 겹쳐진 부분이 32바이트 이전 블록 해시 값이고 제일 밑에 난스라고 숫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4바이트 숫자예요. 어쨌든 이렇게 된 80바이트를 해시함수를 돌려서 특정한 패턴이 나오는 걸 찾으면 그게 해시 퍼즐이거든요.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 난스 1이라는 거를 실제로 아까 SHA-256 해시를 2번 돌리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2, 3, 4 숫자를 끝에 숫자를 계속 올리다 보면 14를 붙였을 때 우연하게 제일 앞에 0이 하나 딱 나왔죠. 계속 증가시키다 보면 얼마예요? 58에서 우연히 2개가 됐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100까지 해봤는데 계속 올리면 156이 되는 순간에 이게 3개가 딱 우연하게 나와요. 근데 이 값이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 계속 증가시켜서 7999까지 증가시키면 딱 4개가 우연히 나와요. 그래서 173만 9385, 그러니까 계산을 173만 9385번 했겠죠? 하면 우연하게 5개가 딱 나오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해시 퍼즐이라는 거는 요 앞에 0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따라서 블록 헤드에 있는 아까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그 숫자 난스라고 그랬죠. 0부터 계속 숫자를 올려서 그 숫자가 특정 값보다 작아지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랜덤하게 막 나오니까. 대체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16진수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 자리는 4비트예요. 4비트. 두 자리는 한 바이트가 됩니다. 이게 32바이트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블록체인을 만드는 제니시스 블록은 앞에 동그라미가 32개예요. 32비트. 그리고 그 32비트를 우연하게 찾으면 해시 퍼즐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잠깐 이 숫자 확률을 설명을 드릴 때 모르셔도 상관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우연하게 딱 계산을 했는데 그게 우연하게 앞에 0이 이만큼 있을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서 t보다 작아질 확률. 대충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비트로 생각하면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개의 비트가 있으면 모든 조합이 나올 수 있는 0, 1, 0이니까 2의 n승계고 그죠? 그 중에 정답을 만족하는 건 0부터 t까지니까 뭐 조시는 분 좀 생기신 것 같은데 2의 n승분의 t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연하게 앞에 0, 0, 0 연속 나오잖아요. 그죠? 0 아니면 1이니까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K개의 비트가 연속으로 계속 0이 나올 확률하고 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K개.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연하게 계산했을 때 그게 정답일 확률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몇 번을 계산해야 나올 거예요. 자, 여기 퀴즈 잠깐 들어갑니다. 그럼 대충 몇 번을 계산하면 요 앞에 K가 나올까요? 요거 맞추신 분한테 선물 나갑니다. 몇 번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요. 동전이 앞면이 2번 나오려면 몇 번을 시행을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아, 예.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그래서, 딴 건 모르셔도 돼요. 선물 드리고.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난이도 조절한다는 건 0 개수만 늘리면 돼요. 그죠? 0이 개수가 늘어나면 시행해야 될 횟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해시 퍼즐 난이도 조절한다는 거는 앞에 0 개수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까 32비트로 시작했다고 했죠? 지금 한 70비트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 올라가면 계속 2배 되니까 익스포넨셜이 늘어나죠? 그래서 아까 거의 2조 배까지 늘어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잠깐 보면 아까 무어의 법칙이 반도체가 뭡니까? 18개월마다 집적도가 2배가 돼서 성능이 2배가 된다. 그죠? 그래서 사토시는 10분에 하나씩만 만들어지길 원하는데 나중에 계속 시스템이 계속 발달하면 너무 빨리 푸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무어의 법칙을 따랐다고 하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딱 난이도가 63배가 된대요. 18개월에 2배씩 되니까. 10대로는 그보다 298억 배 더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2조 배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난이도가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치킨 게임으로 계속 에너지를 때려보니까 무어의 법칙이 아니라 그보다 298억 배 더 빨리 계속 에너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얼핏 보시면 난이도가 거의 평이하다가 2016년부터는 확 오른 걸로 보이시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이 로그 스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계속 이렇게 올랐어요. 워낙 뒤에 이제 이게 숫자가 커서 그렇지. 근데 하나 특이한 점은 이게 이제 2014년, 2015년 보면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굽죠. 얼핏 생각하기에 이게 상식이랑 안 맞아요.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시세라면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넣어서 조금 더 난이도가 급상승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많이 둔화됐어요. 바꿔봐서 더 이상 이제 투입할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극한까지 와서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가 이제 블록 헤드의 앞 블록 값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해시를 계산할 때 앞 블록에 헤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바뀌면 연쇄적으로 다 바뀌어요. 왜냐면 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머클트리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기억하시면 2000개, 3000개 되는 데이터를 단 32바이트로 요약한 마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머클트리예요. 그러니까 머클트리는 말 그대로 머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1970년대에 특허까지 받은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T라고 된 부분은 트랜잭션이에요. TX1, TX2가 트랜잭션이고 여기는 편의상 밑에 이렇게만 보였는데 간단합니다. 각각 2개를 묶어서 엮어요. 이렇게 길이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해시 함수를 돌립니다. 해시 함수라는 건 이제 샤를 이후로 2번 하는 건데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1번에서는 각 리프노드 TX1, TX2를 묶어서 2개를 해시 함수가 한 32바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아까 제가 해시는 항상 바이트가 일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레벨 2에서는 자기 밑에 레벨에 있는 2개를 또 묶어서 또 샤를 돌리면 또 32바이트 요약값이 만들어지고 이게 루트까지 계속 돼요. 그럼 결국 루트도 32바이트겠죠. 그렇지만 밑에서부터 모두 올라갔기 때문에 단 한 바이트라도 바뀌면 위 값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뎁스가 아무리 깊어도 익스포넨셜하게 로그의 횟수만 하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블락에 2700개, 아까 50만 번, 2000개, 3000개의 트랜잭션이 들어있지만 그 블록 헤더에 단 32바이트의 머클트리의 그 해시값만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어떤 놈이 단 한 비트라도 조작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주소인데 되게 복잡하죠. 사실 복잡할 거 없어요. 복잡할 거 없는데, 지금 뭐 따로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비트코인 주소에는 비밀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수령할 사람의 공개 키로 제가 락 스크립트가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 주소는 좀 아는 척 하시면 돼요. 1로 시작하면, 비트코인 주소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 1로 시작해요. 아주 낮은 확률로 3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모르셔도 되고, 다 1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3번에 보면 제일 앞에 그냥 한 바이트를 추가하는데, 그 값이 1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항상 1이래요. 길이는 약간 가변인데 33개에서 34자 정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소프트 포크하고 하드 포크를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는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제가 이제 이 탈중화 프로그램은 제가 메인터넌스 하기 힘들다고 했죠.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가, 왜냐면 이 코어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럼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프로그램 쓰는 사람 중에 일부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 있지만, 일부는 난 싫어 업그레이드 안 할래 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는 현상이 항상 발생해요. 그렇겠죠? 동시에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항상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한 그룹. 여기서는 그룹 B입니다. B. 하나는 절대 업그레이드를 거부하는 그룹, A예요. 자, 다시. A는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과거 규칙을 지금 쓰고 있겠죠. B는 뭐냐면 업그레이드를 한 그룹이에요. 새로운 규칙을 이제 하겠죠. 근데 규칙이 바뀔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과거에는 완전 무효하던 건데 지금 유효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가 아까 제가 세그웨이 2X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1MB를 넘으면 이게 블록이 유효하지가 않죠. 폐기해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세그웨이 2X를 받아들여서 2MB도 만들자 라고 규칙을 변경했어요. 이거는 과거에는 무효하던 2MB를 지금 유효하게 바꾼 거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새로 이걸 업그레이드한 B그룹은 2MB짜리 만들겠죠. 유효하니까. 근데 이걸 업그레이드 안 한 A그룹 입장에서는 2MB짜리는 규칙을 어긴 놈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본 블록체인을 합의할 때 얘가 먼저 규칙을 지키는지 보는데 A 입장에서는 규칙을 안 지킨 놈이에요. 무조건 폐기시켜버려요. 그런데 B그룹 입장에서는 1MB도 만들고 2MB도 막 만들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아까 합의 규칙에서 긴 놈이 이기잖아요. 그죠? 긴 놈이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B그룹이 만든 게 길어져도 A그룹이 B그룹 안 따라가요. 왜냐? B그룹은 잘못된 규칙을 어긴 놈이잖아요. 그래서 A그룹은 B그룹 안 따라가요. B그룹이 더 커져도. 그러면 A그룹 따로 자라고, A그룹은 지중에서 제일 큰 놈만 따라서 자라고, B그룹은 B그룹에서 또 따로 자라요. 이걸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포크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갈라져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히 합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가 정원이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전까지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드포크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하드포크가 아까 말한 비트코인 골드예요. 비트코인 캐시고, 비트코인 캐시는 그래서 8MB까지 쓸 수 있어요. 비트코인 골드는 합의 중에 SHA-256이 옛날 EQH라는 다른 이제 함수에서 나온 거고, 그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드포크고. 하드포크는 영원히 이제 안 된다고 해서 하드포크인데, 조금 다른 게 소프트포크예요. 소프트포크는 반대예요. 반대가 뭐냐면, 과거에는 완벽하게 유효했는데 지금 무효가 된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 과거의 규칙인데 가만 보니까 이제 그 보안상에 큰 심각한 문제가 버그가 발견된 거예요. 저는 이제 못 쓰게 했는데, 이게 반대죠. B그룹은 이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지던 것 중에 지금 금지시킨 거는 완전히 블록을 폐기시킬 건데, A그룹은 어떻게 됩니까? A그룹은 여전히 과거에 유효했으니까 그대로 그걸 계속 만들 거예요. 그죠? A는 B보다 더 많은 블록 종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앞에 하드포크 때는 새로 업그레이드 한 놈이 따로 자라고 밑에 따로 자라서 전부 다가 완전하게 소프트웨어를 새로 바꾸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됐죠. 근데 소프트포크는 B그룹이
단 한순간에도 길이가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A그룹 입장에서 B그룹이 만든 건 완벽하게 규칙을 지킨 거죠. 그래서 B그룹이 새로 업그레이드한 사람이 단 한 개도 블록이 없으면 A는 강제로 다 이쪽으로 통일돼요. 그래서 하드포크는 왜 하드포크인가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하기 전까지는 통일이 안 되지만, 그죠? 소프트포크는 새로 업그레이드한 사람이 만든 블록이 단 한 개라도 커지면 바로 통일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되는데, 지금 뭐 완전히 이해 안 하셔도 어쨌든 이런 요지가 있다라고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블록체인의 딜레마는 누가 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최고로 하는가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잠깐 이게 아까 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블록체인은 해킹도 안 된다는데 왜 거래소가 뭐 해킹당하고 이게 뭐지?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블록체인은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 블록체인이 1번이고 이 기술로 만든 비트코인이 2번이에요. 그게 비트코인 시스템. 근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소위 말하는 지갑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쓸 수가 있는데 이 지갑 프로그램은 비트코인은 아무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해킹당할 수 있고, 그죠? 알차게 쓰는 거는 고객의 몫이에요. 이거는 블록체인과 상관없고. 그 바깥에 비트코인 중개소가 있어요. 비트코인 중개소는 우리 증권의 HTS를 흉내내는 시스템이고, 그죠? 블록체인하고 전혀 상관없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 중개소들이 우리나라 블록체인자 들어가는 협회, 모든 협회의 회원사의 90%가 이 중개소들이에요. 블록체인 전혀 상관없는데 블록체인하고 상관 있는 것처럼 하고 심지어 이제 블록체인 거래소라는 이름까지 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어떻게 해킹당했지? 근데 실제로는 당연히 해킹당할 수 있죠. 중앙 집중 시스템이고 해커가 탐나는 시스템이고 당연히 보안도 허술한 데가 많겠죠. 그리고 여기 뚫으면 거의 몇 조 정도 되는 암호화폐가 다 들어있는데 당연히 분침을 흘렸겠죠. 그래서 계속 해킹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지만 블록체인의 안전성과는 완전 상관없죠. 또 하나가 웃긴 게 뭐냐면 여기 A에서 Z까지 이분들은 자기가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니까 나는 비트코인 써봤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분들 비트코인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은 시중은행에서 가상계좌 통해서 지금 중개소에 이제 돈을 입금하고 그죠? 뭔가 사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는 중개소가 0.1% 수수료를 떼는 이유가 비트코인을 서로 거래를 중개했기 때문에 떼는 건데 실제로는 비트코인이 중개가 안 돼요. 중개된 것처럼 숫자만 바꾸죠. 왜 이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얘기 들어봤느냐 왜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비트코인이 거래되면 블록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10분 걸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대파하는데 최소한 10분을 기다리셔야 대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자마자 바로 대파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샀으면. 그리고 수수료에 따라서 내가 하루도 걸릴 수 있고 몇 주 걸릴 수도 있다고 했죠. 내가 근데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사서 나한테 비트코인이 와 있으면 최소 10분, 못해도 20, 30분은 대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블록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중개소에 가시면요, 비트코인 사자마자 바로 대파하실 수 있어요. 몇 초 만에. 왜냐? 그런 적이 없겠죠. 그 다음에 그럼 내놔 이러면 비트코인 중개소가 또 암호화폐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주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걸 빼려면 수수료를 한 6만 원 또 내야 돼요. 보통은 잘 안 빼죠.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거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